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서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나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책은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내지는 후기 구조주의 해체 철학자라고 흔히 얘기하는 자크 데리다의 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90년도에 처음 발간이 된 이래로 꾸준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자크 데리다는 1930년대 출신으로 출생을 했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인데다가 식민지 국가 출신이라는 것이 그의 이후의 삶이나 사상 또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자크 데리다가 10대 청춘 때였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수백만 명이 몰살을 당한 그런 시대를 겪은 그런 세대입니다. 여기에 데리다가 대표하는 해체 철학, 그 해체라는 것은 20세기에 전체주의 내지는 폭력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계기가 된 사건을 일컬어서 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해체라는 것은 서구 문명 중심으로 일관된 근본적인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거를 해체함으로 해서 새로운 또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지평을 열어 보이자, 이런 의미의 해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20세기가 폭력과 전쟁의 시대 내지는 일방성과 독단성의 시대 속에서 인류가 엄청난 비극을 겪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기된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흔히 정치 과잉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지방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종교 얘기 아니면 정치 얘기 하다가 엄청난 갈등과 내지는 어떤 싸움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이 흔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 과잉의 시대에서 또 법조인 과잉 시대가 정치 영역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정치를 내지는 국민의 복리, 국가의 운명, 국가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통찰하고 리더할 수 있는 자질 내지는 그런 능력, 역량 이게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자크 데리다의 이 법의 힘이라는 이 책, 해체적 관점에서 법이라는 게 정의를 실현한다 내지는 법이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자원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한다, 데리다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식이 이 법의 힘에서 데리다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데리다가 선언한 말 중에 지금도 아주 유명한 말로 이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Disconstruction is justice. 해체가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체는 뭐냐? 예컨대 민법 전이라는 그 시스템, 형법 전이라는 그 시스템, 상법이라는 그 시스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라는 그 시스템을 그 체계 자체를 하나하나 해체를 해서 실제 인간의 삶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해체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책이 말하는 책의 요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해체가 정의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크 데리다는 사실상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으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힘이라는 책도 결론 부분에서는 타자가 곧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가 말한 진리는 정의를 전제로 한다라는 얘기를 데리다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진리라는 것은 그동안 서구 문명이 독점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독점된 진리를 전제로 한 정의라는 것은 그건 정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레비나스가 말한 진리는 정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그것은 허구다, 이런 의미겠죠. 그 두 가지가 아주 이 책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인간의 삶은 각자가 특유하고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늘 살아서 움직이고 생물처럼. 그런데 정의라는 것이 마치 법전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개념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독선적으로 군림하면서 살아있는 삶을 억압하고 착취해왔다는 것이 데리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스스로도 정의에 대한 해체론을 진행해 가면서도 결코 단정하지 않고 단언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회하고 차이를 내면서 끊임없이 불편하게 이질적인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주변 변두리적인 것을 가지고 정의에 접근하는 식으로 법의 힘에서 정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법이 가장 큰 강점으로 생각하고 법의 존재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 차별되게 적용돼서는 안 되고,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적용이 되면은 그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산권의 안정, 생명과 자유의 안정, 이걸 가져다 준다는 것이 근대 법의 근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런데 데리다가 보기에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실존 내지는 삶, 이것을 제대로 터치할 수도 없고 포착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법적 안정성을 주는 한편 억압적이고 일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것은 법 철학에 있어서도 영원한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활동한 발터 베냐민의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독해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중요한 게 폭력과 법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폭력과 법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절대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폭력과 법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법이라는 것은 폭력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법이 정당하다고? 왜 법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종을 강요하고 사람들은 또 당연하게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힘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독일어의 힘이라는 것은 게발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발터 베냐민이 쓴 게발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 힘, 법, 권력, 권위, 이런 말들이 다 단어가 다르잖아요. 단어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그런데 독일어에서 게발트라는 것은 거기는 폭력도 포함되고 권위도 포함되고
법이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폭력과 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마치 암시라도 하는 듯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게발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폭력이라는 문제가 왜 이게 의미가 크냐? 20세기 자체가 사실은 폭력의 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이 거의 역사 이래 아주 처음 있는 대규모의 전쟁이었고 1950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5년도 안 됐는데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한국 전쟁은요, 남한과 북한만이 싸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그 53년을 거치고 70년도부터는 동남아에서 베트남 전쟁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게 75년도까지 갔죠. 그리고 80년부터 90년까지는 소련과 미국이 양대 진영의 최강국으로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90년에 구소련 동구권 공산권 체제가 무너졌죠. 결국은 1900년도부터 거의 90년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진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법의 힘에서 데리다가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법이 이렇게 폭력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절대적으로 구분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문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왜 정당하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과연 스스로를 정의롭게 여길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있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팡세를 쓴 파스칼이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수상록을 쓴 몽테뉴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외부의 토대, 외부의 기초, 외부의 어떤 권위, 이게 도대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법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 법은 이성 플러스 힘. 근데 그 이성이 이성으로 끝나면은 법이 아닙니다. 그 이성에다가 강제력, 물리력을 포함시켜야 그것이 비로소 법이 되죠. 왜냐하면 법은 실행력이 있어야 되니까. 법은 무언가를 그 이성이 요구하는 것을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스스로 폭력을 내부 속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권위를 빌려와야 됩니다. 이게 서구 정치와 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서구 역사를 따져보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은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당화됐습니다. 공공선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는 신이 곧 법의 근거가 되고 권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신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왕이 신을 대신해서 법의 권위,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러다 근대에 이르러서 왕정과 귀족 정치가 타파되고 영국 청교도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 비판 정신이 왕성하게 될 때 그 법의 정당한 권위는 어디서 찾느냐? 이게 서구 정치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법은 그 토대가 두 가지입니다. 법은 그 토대가 신비스러움과 허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권 신수설이다. 왕은 신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내지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받았다. 그런데 왕이 신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흑우죠. 태양왕 루이 14세는 워낙 권력이 셌기 때문에 신이 왕에게 권력을 주었겠다라고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단두대에 목이 잘렸죠. 결과론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보니 신이 왕에게 권력을 줬다는 것은 그것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데리다는 파스칼과 몽테뉴의 아포리즘을 가지고 법의 허구성과 맹목성을 지적하면서 정의라는 것을 새롭게 찾아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정당하며 가장 강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하다. 정의 없는 힘은 전제적이다. 힘없는 정의는 반격을 받는데 왜냐하면 항상 사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 없는 힘은 비난을 받는다. 따라서 정의와 힘을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 강해지거나 강한 것이 정당해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당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파스칼의 얘기는 정당한 것이 강하면은 가장 좋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 현실을 보면은 정당한 것이 강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신에 강한 것이 오래 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기에 바로 신비스러운 토대를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스러운 토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건 허구입니다. 신을 끌어들이거나 고전적인 영웅을 끌어들이거나 신화를 끌어들여서 법의 집행력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데리다는 이런 허구적인 토대를 어떻게 해체를 하고 진정한 정의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법의 신비스러운 토대는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강하게 흔적을 남긴 것이 바로 종교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엎조려라. 조용히 기도를 드려라.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알티세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믿음이 생겨서 엎조리거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의례라든지 종교적인 상징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접하면서 만들어져가는 믿음, 그야말로 이제 허구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법의 정당성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허구기 때문에 법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법은 폭력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결국 데리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발터 베냐민이 얘기한 그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에 법 보존적 폭력과 법 정초적 폭력이라는 두 개의 그 폭력의 개념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법 정초적 폭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 대혁명을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 대혁명이 왜 발생했느냐?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이 얼마나 착취가 심했는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구체제의 모순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폭발한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파리 시민들이나 또 지방의 농민들이 구체제 내지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게 행사한 것은 명백히 폭력이죠. 그런데 그런 폭력은 실패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은 반역죄, 살인죄 이렇게 처벌을 받겠죠. 그걸 처벌하는 법 역시 그것도 법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정이 완전히 폐지가 됐죠.
그러면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나타난 그 헌법의 규정, 이런 것들은 결국 프랑스 대혁명을 야기한 그 폭력, 승인하고 제도화된 폭력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폭력은 데리다가 말한 기원적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기원적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결정적인 제도라든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행사되었던 폭력, 미국 헌법이나 러시아 대혁명처럼 성공을 하게 되면은 헌법의 제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데리다는 기원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이지만 또 한편은 합법화되는 거죠. 합헌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원적 폭력은 불법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바로 폭력과 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19 혁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이승만 정권의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민을 살상해도 그거를 처벌하지 않고 전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 학생들을 필두로 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위가 과격해지고 시위 도중에 학생들이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 관서를 습격하고 이런 것들은 폭력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승만 정권이 퇴진을 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 헌법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기원적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불법이다 말할 수 없죠. 또 한편 그걸 적법하다? 적법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여기서 폭력과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거를 달리 말해서 기원적 폭력은 법으로 가는 문턱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지향하는 이념인 정의라는 게 그게 정의냐? 아닐 수 있는 거죠.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법과 폭력 사이에 경계를 짓고 있는 이 문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리다의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데리다가 말하는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데리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비판입니다. 데리다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의라는 것은 아포리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포리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딜레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가운데 저스티스, 정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포리아라는 것은 그 원래 의미가 이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로 포로스 하는 것은 길이라는 말이고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정의가 선물처럼 찾아온다, 이게 데리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길 없는 그 딜레마 속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릴 때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오는 것이지, 결정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정의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데리다의 핵심되는 주장입니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포섭하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은 결단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타자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는 조상들 또는 심지어 후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 그 결정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결정은 타자로부터 오는 수동성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